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전략 2025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예측이 되고 분석이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요. 실은 2025년도에 너무 많은 이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슈가 벌어졌죠. 그 다음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이런 세계 정세와 국내 정세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2025년도 부동산 시장 분석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굉장히 또 어렵고요. 이것도 분석하신 분들이 또 없어요. 왜 그러면 시장 분석을 잘못하면은 명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또한 이것을 잘못 분석해버리면 저의 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잠깐 물어보시니 제가 제 명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25년도에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2024년도도 제가 예측을 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갈 걸로 보여집니다. 2025년도 부동산 시장 대분석을 해 보는데 저 그냥 또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거와 자료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한다 보시면 돼요. 그 자료는요, IMF에서 나온, KDI에서 발표한 자료, 산업건설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국토건설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이걸 다 봅니다. 2025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보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고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또 금리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부동산 시장은 단순하게 분석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인구의 패러다임, 가구수, 또 경제 상황, 여러 가지가 종합해야 볼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종합 사회과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공계열이 발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종합 사회과학이에요. 특히 부동산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제가 분석한 거 보셨습니까? 8개의 테마를 가지고 쭉 분석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거지 단순하게 오른다 안 오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어려운 학문인데 불구하고 저의 식견과 제가 연구한 그런 모든 것을 집대을 해서 25년도 시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판단에 맞춰서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판단에 여러분이 결정하셨다면 실패와 성공도 여러분이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난뱅이가 되는 거지 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보는데요. 이게 너무 깁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3편으로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 부동산 시장 대분석을 통해서 제 양력 속에도 같이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 2025년도 부동산 시장 대분석이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예한부동산연구소 한성만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학이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의학 박사냐, 부동산 박사냐, 경제학 박사냐 이렇게 있는데 경제 박사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사자들이 많아요. 박사도 아니에요. 학을 꼭 붙이는 게 좋다. 저는 부동산 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이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21-3461-연구다. 저희 연구소니까 연구라는 번호를 부여받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 양력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양력을 보면요. 제 이름은 한성만 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력은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이었죠. 부동산학 석사를 했고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여기서 부동산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자, 표창은요, 제가 한국감정원 논문 공모전을 했어요. 제 1차 논문 공모전, 대학원생 1차 공무원 논문전을 했는데요. 여기에 우수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때 최우수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상이 최우수상과 버금가는 거죠. 제 이름 치면 요 신문 기사 나온 게 있습니다. 제 1회 때입니다. 한국감정원 제 1회 때 받은 거다. 자, 지금은 한국감정원은 안 하죠. 한국부동산원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의 언론인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칭찬하시다 인물 대상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큰 상은 이렇게 3개를 받았습니다. 실은 저는요, 상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상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걸 좋아합니다. 자, 경력은요, LG, 한솔 PCS, KTF, KT 다녔는데, 한솔 PCS 018 원샷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립 멤버입니다. 이때 당시에 주식도 제가 한 10,000주 받았죠. 액면가 5,000원짜리 10,000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뭘 했냐? 부동산 자산관리 팀장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한 30년 했고요. 자, 예언부동산연구소 현재 대표로 되어 있고요. 자, 논문은 택지 개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제주시의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석사 논문을 했고요. 저 제주도에 한 1년간 파견 근무를 하면서 제주도의 택지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는 호텔이 없나? 또는 쇼핑센터가 없었어요. 지금은 롯데에서 최초로 졌죠. 그래서 제주도의 쇼핑을 왜 공항에서 할까라는 항상 의문점을 제가 가졌어요. 제주도를 홍콩처럼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제가 석사 논문에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제주도는요, 한라산은 제주도 어느 지역에 있어도 한라산이 보여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고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충고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홍콩처럼 변화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처럼 제주도가 개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해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 특히 제주도에 살고 계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제 논문, 이 석사 논문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 자료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주시에 또 시장을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원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논문을 안 보신 것 같아요. 난개보를 하셨어요. 제주도 그렇게 난개보를 하면 안 됩니다. 제 논문 꼭 좀 한번 봐주셨으면 싶어요. 특히 제주도를 개발을 하실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 특히 제주시장님 같은 경우는 꼭 제 논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실거래 활용한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주거환경학회에 논문 게재했고요. 제 이름 치면 이런 논문 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거래 가격을 활용한 아파트 월세 지수 산정에 관한 실증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월세 지수 산정에 관한 실증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박사 논문입니다. 최초예요. 대한민국이 탄생이래. 조선시대부터 석기시대부터 제가 쓴 최초의 논문입니다. 이거는 어떤 논문도 이런 논문을 씁니다. 월세 지수 산정에 관한 논문. 월세 지수면은 렌트 인덱스입니다. 영어로 보면 아파트 렌트 인덱스 지수인데, 이거를 제가 최초로 논문을 썼던 거예요. 월세 지수에 대해서. 근데 아파트만 가지고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월세 지수는 주택이 다 합친 거예요. 아파트도 주택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만 분리해서 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파트만. 자,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 중 60% 차지하니까 대표 주자잖아요. 아파트만 해본 겁니다. 자, 그 네 번째, 월세, 실거래가 가격을 활용한 아파트 월세 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여기는 실증 연구죠.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감정원, 이때 당시에 한국감정원이죠.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지만, 이때 논문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주관 제1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 투고해서 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했습니다. 이 신문에 다 나왔고요. 제 이름 한성만 박사 치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이동통신기지국 중개기 운영을 위한 부동산 임대 형태 연구를 했어요. 한국주거환경학회에 투고를 했고요.
더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요 논문을 쓰게 됐냐면 KT 다닐 때입니다. KT 다닐 때 부동산 자산관리 팀장을 하다 보니까 요 자료가 있었어요. 이 자료는 특수인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볼 수 없습니다. 특수 관계인만 볼 수 있어요. 또 팀장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이동통신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일반 직원도 못 봅니다. 제가 팀장을 하다 보니까 요 전체의 운영 현황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해서 논문 토크를 했던 겁니다. 자, 저서는요, 3개의 저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하면 쫄딱 망한다. 2017년도 4월에 했던 거고요. 이건 주 골자가 지방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방 말고 서울에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골자였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 강남 부자들은 왜 재건축에 열광할까? 2010년 12월에 발간했고요. 왜 강남 부자들은 재개발을 안 하고 재건축에만 열광할까? 요 내용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책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반도 종전선언 그 부동산 대폭발. 2018년 11월에 썼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도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절판을 제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의 책이 서점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책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전에 이제 제 양력을 좀 간단히 또 소개해드리면 제 양력은 예전입니다. 1985년도 주식회사 금성반도체. 현재가 SK 하이닉스예요. 그게 현대로 갔다가 SK로 넘어갔죠. 그 전신이 바로 금성반도체였습니다. 1985년도에 85년 2월 1일자로 제가 여기 입사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금성반도체가 떨어지면서 LG 전보통신으로 사명이 변경됐어요. 요게 이제 어디로 갔냐면 LG 반도체가 됐던 거죠. 그 LG 반도체가 현대를 갔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넘어간 거죠. LG 전보통신으로 이제 이름이 회사가 2개 나눠지면서 LG 전보통신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퇴사를 하고 10년 근무했죠. 10년 근무가 퇴사하고 한솔 PC에서 원샷 018 2001년도에 이제 들어왔는데 실은 96년도에 입사를 했죠. 창립 멤버로 입사를 했고 여기에 주식 만주를 받았죠. 1만주를 받았습니다. 1만주 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4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창립 멤버니까 제가 1만주를 받았어요. 4명. 네, 대표이사도 1만주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하여튼 저와 같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2001년도 제가 퇴사를 하고 KT 자산관리 팀장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팀장입니다. 2013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경제TV, RTN 부동산TV, 이데일리TV, 서울경제TV, 아시아박스TV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한 5년간 방송 활동을 했어요. 5년간. 자, 현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개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로 있고요.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로 있고요.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제협회 상임이사로 있고요. 한국신문방송언론협회 이사로 있고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교수로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니스트로 부동산 사업단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고요. 예안부동산연구소의 대표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대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금리. 세 번째, 물가. 네 번째, 대출.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 여섯 번째, 주택보급률. 일곱 번째, 결론을 도출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요 경제와 금리까지 하고 물가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두 번째 시간은 대출과 부동산 정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3편에서는 주택보급률과 결론에 대해서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상품도 제가 이때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지역까지도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요 1번부터 6번까지가 분석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이 도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테마 경제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도와 24년도의 경제 현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25년도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됐냐? 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4년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몇 프로였냐면 2%였어요. 자, 그러면 23년도에 1.4%였고 24년도 2%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저성장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025년도, 이거는 확정된 거죠. 23년도, 24년도 확정이 됐고요. 25년도에 IMF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성장률을 2%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라면은 전년도와 24년도와 똑같네요. 동일하게 그 성장률을 예측을 한 거죠. 결국은 이 패러다임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막 5%가 되거나 막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국도 현재 5%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2%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2% 전망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되냐면, 첫 번째, 내수와 고용, 수출이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경기 자체가 불투명한 겁니다. 24년도도 경기 자체가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24년보다 정치적 여건이 25년도는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수, 고용, 수출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 24년보다 더 안 좋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2% 전망을 했는데 IMF가 일부 기관은 1.8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1%대로 가라앉을 것 같아요. 제가 예측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요. 자, 2023년부터 그러면 우리는 저성장 본격 진입을 한 거예요. 이걸 장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일본으로 비교를 해보면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2022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잃어버린 장기 침체가. 이게 30년이 갈 수도 있고 40년이 갈 수도 있죠. 저성장이 본격 진입을 한 거예요. 그만큼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어요. 앞으로 4년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갈 것이다. 성장률 자체가 2%도 유지하기도 어렵지 않겠냐 봅니다. 만약에 25년도에 1%까지 내려간다면, 1%대예요. 1.9도 1%대니까 1%를 유지를 한다면 연속 4년은 1%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또는 이거보다 더 내려간 제로 성장률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경제 현황입니다. 예측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5년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어떤 기관이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 평균적으로는 2%는 얘기해요. 이게 평균 성장률이에요. IMF가 발표한 2% 성장률이요. 기획재정부는 1.8% 얘기했어요. 기획재정.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 IMF와 똑같이 발표를 했던 거죠. 한국은행은 1.5%. 1%대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연구원은 2.1%. 그 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은 1.7%.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2.1%. 국제통화기금 IMF는 2%.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2%. 근데 평균을 보니까 약 2%라고 2.1%도 있으니까 2%로 본 겁니다. 자, 2%인데 그럼 여기서 보면 한국 현대경제연구원이 1.7% 가장 낮게 봤어요. 자, 1.7%로 달성이 된다면 저성장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저성장이 들어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게 고착화된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다시 4년 후에 하니까 4년간은 이렇게 성장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더불어 각종 수출 규제를 계속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점점 내려가죠. 수출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4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는 2025년도는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자, 금리 관련해서는요,
2024년도의 부동산 시장 대분석을 통해서 금리를 제가 예측과 예언을 했죠. 근데 제가 그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경제의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학 전문가가 금리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예언했던 그런 부분이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2024년도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렇게 분석을 했죠. 2024년도를 좀 되짚어 보면은 이 이야기는 제가 분석을 잘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듣기는 저 한상원 박사가 자기 자랑하려고 또 그러는데 좀 저도 제 자랑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2023년도 금리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023년도 1월 13일 날 이건 2024년도에 부동산 시장 분석한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23년 1월 13일 날 우리나라가 0.25를 내리면서 23년 11월 30날 3.5%를 유지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0.25를 인하하면서 23년 7월 26일 날 인하했죠. 그래서 23년 12월 13일 날 5.5%의 금리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때가 5에서 5.5%의 금리를 보이고 있었죠. 유럽 같은 경우는 4.5였어요. 이게 23년 12월 14일 날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15%였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IMF예요. 그렇다 보니까 24년도의 금리 현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때 예측을 했냐. 그때 당시 이 자료 똑같이 제가 지금 띄우는 거예요. 그때도 이 자료 그대로 쓴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렸죠. 미국과 23년도 기준 현재 2% 갭이 발생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우리가 3.5고 미국이 5.5니까 2% 갭이 발생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해도 우리와 격차가 심해 인하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제가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예측을 해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부정적 측면은 미국이 5.5% 동결, 한국도 3.5% 동결을 부정적 측면 예측을 했고 긍정적인 측면도 예측을 했죠. 미국이 5%로 0.5% 인하를 한다면 우리도 0.25 인하를 해서 3.25 또는 3%로 인하를 할 것이다. 0.5 인하해서 3%. 미국은 5%, 우리는 3%. 이게 제가 예측한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 측면을 이렇게 한번 예측을 했던 거예요. 제가 23년도에 예측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25년도 연초죠. 연초의 금리를 보니까 우리가 3%죠. 미국이 4.5%네요. 제가 23년도 12월에 분석하면서 24년도 상반기에는 절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긍정 측면을 보면 금리 인하를 하반기 측면인데 11일이나 12월에 할 거라고 제가 예측했잖아요. 자, 11월 28일 날 전격적으로 0.25 내려서 우리가 3%가 됐고요. 3.5가 두 번 이하를 한 겁니다. 0.25, 0.25. 또 미국도 0.25, 0.25 해서 인하해가지고 24년도 12월 28일에 또 0.25 인하해서 4.5% 됐던 거죠. 자, 우리나라 금리 3%죠. 긍정적 측면에서 제가 맞췄죠. 이거 예언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언한 것을 맞춘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금리예요. 3%, 미국은 4.5%. 유럽중앙은행은요. 2.9%네요. 4.5%에서 엄청 내렸네요. 근데 러시아 한번 볼게요. 러시아 15%였죠. 23년도에. 제가 이때도 러시아 금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지 않는다. 자, 올라가는 기준이 뭐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지속적으로 되니 금리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여기 IMF 왔는데. 달러는 계속 고갈됩니다. 경제 봉쇄 들어왔죠. 21%예요. 21%. 자,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가 취임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주일 만에 끝낸다고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또는 한 달 만에 끝낸다고 호언장담. 이게 쉽게 끝나나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가장 이득 보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공산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로 변경됐죠.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데 미국을 대등한 관계에서 미국을 압도하려고 하는 데가 러시아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중국보다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00년, 30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전쟁을 끝낸다고요? 미국은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게 쉽게 끝난다면요, 큰 오판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경제학자들, 정치가들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절대 쉽게 끝내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도널드 트럼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러시아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똥 밟았어요.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러시아 앞으로 회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자, 러시아가 경제를 빨리 회복하려면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회복해주고 다시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푸틴은 실각을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오판을 한 거예요, 푸틴이. 실각하는 그 순간에 본인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장담 못 합니다. 자, 어떻든 금리는 제가 2013년도 12월에 예측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25년도 금리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해보는 거예요. 미국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금리 인하 경제 정착이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계속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행정부와 별개의 소속이다 보니까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조언만 하는 겁니다. 자, 한국 경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어요. 24년도 2%잖아요. 23년도 2%예요. 그러면 올해 낮게 보면 1.8%, 1.7%예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하면. 높게 보면 2.2%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혼미한 상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어요. 수장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내수부진 계속 들어옵니다. 1%대로 저는 가라앉는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 추이는 계속 유지가 된다. 1차 예측입니다. 미국은 1% 인하에서 3.5%로 봅니다. 한국은 3%죠. 3%에서 0.5% 인하해서 2.5%까지 내려갈 걸로 봅니다. 근데 2차 예측이 있습니다. 미국이 3%, 1.5% 인하해서 3%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25%로 내려가지 않을까? 또는 2%인데 0.75% 인하합니다. 또는 2%예요. 우리도 3%가 아닌 2%로 내려갈 수 있는데 3%에서 2% 내려갑니다. 이게 2차 예측인 거예요. 자, 그러면 2.25에서 2%. 우리 금리는 올해 2.25에서 2%로 내려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가점을 두자면 요 2차 예측에 제가 좀 가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게 금리의 향방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러면 저금리 기조로 인하하는 추이를 계속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가파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더 금리를 가파르게 인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25년도 금리는 3%보다 더 인하돼서 2.25에서 2%를 유지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세 번째 물가입니다. 자, 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자, 그러면 2023년도의 물가부터 아셔야 돼요. 자, 물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화될 것이다. 자, 23년도 한번 물가 볼게요. 소비자 물가 3.6%였어요. 23년 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23년도 물가 2.3%로 최종 마감이 됐습니다. 2025년도 물가 전망 2%로 안정화될 것이다. 왜 그러면요,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부진하면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물가는 안정화됩니다. 물가가 안정화되다 보면서 금리도 인하가 되는 겁니다. 물가가 안정되니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성장률을 키우려면 금리가 인하되는 겁니다. 수출 부진, 내수 부진, 건설 경기가 또 부진이 와요. 여기에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2%대로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현재에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적으로 2% 유지되면서 금리 또한 2.25에서 2%대 유지가 되지 않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들어와서 2% 또는 1%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5년도 경제
썩 좋지 않다. 24년도와 동일하거나 24년보다 더 좋지 않은 국면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금리, 물가는 24년보다 동일하거나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부동산 시장 대분석을 해봤습니다. 경제, 금리,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탄에서는 목차에서 보시면 4번, 5번. 4번은 대출이죠. 그다음 5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3탄에서는 이제 주택 보급률과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결론 부분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2025년도 결론을 도출하면서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도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